안녕하세요.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50대 주부라고 하시는데 이야기를 읽어보니 마음이 갑갑하고 좋지만은 않네요. 사연마다 다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이 이야기는 썩 유쾌하고 편안한 시선으로 보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솔직한 말로 죄송하지만 인과응보라는 게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본인도 인정하셨으니 말입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하남에 살고 있는 50대 중반의 주부이고 딸 하나 겨우겨우 키워서 시집 보내놓고 살고 있어요. 자식은 정말 내가 눈 감을 때까지 가슴 언저리를 맴돈다더니 정말 여러모로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한편으론 내 죄를 전부 딸이 이어받은 것은 아닌가 싶어서 가슴이 아프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남들에게 털어놓을 수 없었던 얘기를 아주 힘겹게 털어놓고 새로운 쪽으로 나가보고 싶어요. 저는 결혼이 아주 늦은 편이었고 남들 다 결혼대 할 때 시기를 놓쳐 고민이 참 많았어요. 저희 친정 엄마도 아빠도 일찍 돌아가시고 외삼촌 댁에서 홀로 외롭게 자랐는데요. 그러다가 언니들과 서울로 왔고 그 과정에서 언니들과 많이 다투게 되었답니다. 영숙이 너 이쯤 되면 방 좀 구해서 나가. 언니도 이제 다음 달에 결혼해야 하는데 언제까지 붙어 있을래? 큰언니네 집은 언니 시어머니랑 형부 때문에 꿈도 꿀 수 없는 거 알지? 이제 네 살 길은 네가 좀 찾아. 그러던 차에 큰언니는 결혼했고 1년 좀 지나 둘째 언니까지 시집을 가려고 하더군요. 그러다 보니 제가 꽤나 골칫덩어리였던 모양이에요. 당시 저는 22살이었는데 계속 방황을 하던 중에 작은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답니다. 그림을 그리는 화실이었는데 거기 잡일을 맡아주는 조건으로 봉급을 받아보게 되었어요. 이때 화가 선생님도 계시고 문화생들도 무척 많았어요. 하지만 군기는 엄청 셌던지라 그 분위기는 역시나 살벌했답니다. 이 당시에 화가 선생님이셨던 분, 부르기 편한 말로 김 선생님이라고 지칭을 해보면 늘상 저에게 다정하게 잘 해주셨어요. 미쓰리는 아직 실력이 조금 딸리는 것 같아. 그렇지만 조금만 더 준비하면 잘 될 거야. 내가 봐도 가능성이 있어. 부족한 제 실력을 그렇게 크게 꾸짖지 않으셨고 늘상 가벼운 작업부터 자잘한 심부름까지 저에게 맡기셨어요. 그래도 제가 수세마는 감각이 좋다 보니 그런 것들을 보기 좋게 여기셨는지 어느 순간부터 격리 일을 비슷하게 맡기게 되었답니다. 이때 화실에는 저 말고도 일하고 있는 문화생들이 꽤 있었는데 당연히 제 또래 여자들도 있고 남자들도 좀 있었어요. 총 7명 정도였고 김 선생님네 8, 9살 나는 아들, 딸, 그리고 사모님까지 꽤 규모가 있는 집에 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때 여자들끼리 나름 쟁쟁하게 기싸움도 있고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어서 화실 돈관리라는 저를 싫어하는 남자 문화생들도 있었어요. 그중 가장 힘들었던 건 미옥이라는 친구였는데요.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에는 무척이나 제 사정을 생각해 주는 것처럼 하더니 갈수록 저를 모함하고 못되게 구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아? 돈 같은 거 맡기는 건 사모님께 해도 되는데 왜 김 선생님은 너한테 맡기시는 건지? 있잖아. 엊그저께 순철 씨가 그러더라. 영숙 씨랑 김 선생님이랑 저만치 버스 정류장에 같이 있는 걸 봤다나? 아니지? 내가 볼 땐 아닌 것 같아서 말이야. 저는 이 말을 듣고 너무 당황스러워서 단번에 아니라고 했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없기도 했고요. 처음에는 이게 절 걱정해주는 말인 줄 알고 순진하게 믿고 제 상황을 다 얘기했었어요. 아니야. 언제를 말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나는 따로 김 선생님과 있을 일이 없어. 여기 화실 안에서도 뵙는 거 말고는 없어. 미옥 씨도 마찬가지 아니야? 순철 씨는 왜 그런 말 하는 거야? 어머, 그럼 순철 씨는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 혹시 순철 씨가 영숙 씨를 좋아하나? 뭔가 질투하는 것 같은 말투더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정말 뭔가 모함에 둘러싸일까봐
혹은 누군가의 질투로 이런 상황이 된 것 같다며 말해주니 전 그대로 믿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말이 이상하게 와전되어 있더라고요. 정말 진실이 아니라고 말을 한 것뿐이었는데 어느 순간 저는 사모님께 불려가게 되었어요. 저기 영숙 씨, 이달까지만 일하고 나가주면 안 될까? 우리가 조금 사정이 있어서 그래. 이때 어찌나 갑작스레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여기서 받은 봉급으로 그럭저럭 언니들과의 생활을 청산하고 혼자 잘 지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해고를 당하게 되는 처지이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사모님은 끝끝내 제 눈도 쳐다보지 않고 몇 마디 떼시더니 나중에는 점점 언성이 높아지시는 거예요. 영숙 씨, 내가 마음 같아서는 여기가 정말 우리 집만 아니면 머리채라도 잡고 끌고 가고 싶은 기분이야. 우리 남편이랑 밖에서 따로 만난다며. 내가 그 말을 미옥 씨한테 듣고 어찌나 기가 차던지. 대체 언제부터야? 아니, 이런 걸 듣고 싶지도 않고 어쩌고 싶지도 않아. 그런데 명숙 씨 그거 알아? 머릿속이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사모님이 갑작스럽게 저를 이렇게 몰아가시는데 뭘 어디서부터 듣고 아시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약간은 억울했던 게 미옥 씨가 들었다던 그 말은 사실이 아니에요. 순철인지 뭐인지한테 들었다는 말도 전혀 사실은 아니고요. 단지 조금은 저도 찔리는 부분이 없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걸 연애하는 사정이라고 부르기는 조금 애매하지 않을까요? 제 집에 선생님이 따로 찾아와서 배웠고 그림을 봐주신다고 해서 보여드렸고 그 정도뿐이었거든요. 그 누구도 그 상황을 보지도 못했으면서 이런 순수한 상황을 다들 의심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뭔가 말을 하고 싶었지만 사모님은 전혀 듣지도 않겠다는 기세여서 꾹 눌려 있었답니다. 영숙 씨, 우리 남편, 내가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말이야. 여자 하숙생 집에 드나든 게 한두 번이 아니야. 내가 애들 때문에 그럭저럭 참고 살고 있지만 영숙 씨 그러다가 애기라도 생기면 어쩔 거야? 나는 집안길에 얽혀 있어서 이 사람이랑 헤어질 일이 없어. 내가 뭘 몰라서 같이 살아주는 줄 알아? 점점 갈수록 사모님은 서슬이 퍼런 얘기만 해댔고 뭔가 저에게 꽤나 자격지심을 갖는 듯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답답하고 마주하기 힘들어서 자리를 피하고 싶었지만 사모님은 끝내 제 손목을 거칠게 잡아채시더니 절대 놔주지 않고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당신 한번 그렇게 놀아나다가 버려지면 끝이야. 고운 나이에 그렇게 살고 싶어? 친정엄마는 안 계셔? 왜 그렇게 인생을 사는 거야? 왜 정신을 못 차리는 거냐고 이 아가씨야. 그러면서 눈이 시뻘개지더니 결국 제 손목이 벌개지도록 잡고 못 놓으시더군요. 나중에 김 선생님이여 다른 문학생들이 달려들어서 말리는 바람에 겨우 상황이 진정되기는 했었어요. 이런 사태가 되니까 저도 결국은 더 여기에 있을 수 없겠더군요. 불편한 상황을 겨우 벗어나 결국 눈물을 머금고 그대로 화실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걱정해주는 듯 모함하고 여기저기 말을 퍼뜨리고 다니던 미옥 씨. 그리고 그 상황이 이용된 건지 진짜인지 알 수 없었던 순철 씨하며 하나같이 다 꼴보기 싫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화실을 털고 나온 뒤 저는 시간이 지나 결국 큰일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사실상 어쩌면 예견된 일이었겠지만 그때는 그렇게 호기롭게 싸우고 반항해놓고 어쩌다가 그런 일들을 감당했는지 모르겠어요. 사모님이 저주처럼 퍼부었던 마지막 그 무서운 말처럼 저를 잡아주는 어른이나 누군가가 있었더라면 좀 달랐을까요? 저에겐 늘 진짜로 정말 무섭기만 했던 언니들만 있었고 엄마는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머나먼 병원에 홀로 계셨으니까요. 그러다가 겨우 독립하고 떨어져 나와 혼자 꾸린 생활에서 저에게 손을 뻗어준 어른의 손길, 그리고 이성으로 느껴지는 사람을 처음 겪어보니 그때 분별이 잘 안 된 건 맞는 듯해요. 아무튼 다 자르고 사실만 말을 해보자면 저는 어느 작은 병원에서 아기를 낳게 되었어요. 아무도 축복해주는 사람 없이, 아무도 저를 돌봐줄 사람도 없이,
그렇게 홀로 쓸쓸하게 아기를 낳게 되었답니다. 어쩌다 상황이 이렇게 급진전되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사실상 솔직히 말을 하자면 저도 정에 이끌려 어린 나이에 실수를 하게 된 것은 맞아요. 그 부분은 저도 많은 후회를 하고 가슴을 치며 살아가고 있어요. 당시 화실에 다니던 무렵 김 선생님이 저를 좋게 본 것도 맞았지만 늘 의심하고 괴롭혀대는 사모님 때문에 힘들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었어요. 영수가, 나는 도저히 이 사람이랑 살 수 없어. 이전부터도 내가 여기 문화생들만 들였다 하면 정말 죽일 듯이 나를 노려보고 맨날 괴롭히려 드는 거야. 너도 보면 알잖아. 벌써 여기 남자 문화생들만 천치잖아. 너 같은 젊은 여자 또래는 미옥 씨, 순영 씨 정도밖에 없어. 이전에 이 사람이 다 쫓아내버렸어.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사실 저도 어쩌면 좀 경계해서 들어야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에게 있어서 김 선생님은 나이가 12살 차이가 나고 한창 어른처럼 느껴졌고 키도 크시고 당시 무척 완성된 어른 같은 이미지가 강했거든요. 업계에서도 자리를 잡아가시는 것 같았고 경제적으로도 여유로워 보이셨고요. 단지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들어 작업이 잘 안 된다고 하시는데 저도 마음속으로 존경하는 마음은 있었기에 흔들렸던 것 같아요. 사실 사람들이 추측했던 상황과 전개와 전혀 다르게 저와 김 선생님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기는 했었어요. 그 자체는 진실이 맞지만 단지 그들이 생각했던 경로는 틀렸다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 결론은 저는 마치 징벌처럼 당시에는 우리의 소중한 결실이라고 생각했던 임신을 하게 된 것이에요. 이 사실을 알릴 때쯤 김 선생님은 이미 저와 연락이 잘 되지 않았을 때였고 사모님이 시뻘건 눈을 하고 도사리고 있는 그 집에 찾아가서 알릴 수도 없었어요. 결국 어찌어찌 그 앞에 살던 슈퍼 아주머니를 통해 뭔가 말을 해보려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되었어요. 아이고, 어쩌자고 그리 된 거야, 세상에. 아가씨처럼 꽃다운 나이에 이게 무슨 일이냐고. 있잖아, 사실 그 사모님 말이 틀린 건 아니야. 내가 봐도 재작년인가 임신해서 나가는 아가씨 한 명을 본 적이 있거든. 그때도 사모님 드러눕고 난리도 아니었어. 하여간 망할 놈의 남정네. 여자 없이는 못 사는 애 어쩌자고. 그렇게 가정을 꾸려서는 멀쩡한 여자들이 이렇게 피를 말리는 거야. 아가씨도 참 딱해서 어쩌누? 응? 평소 저한테 뭐 하나라도 더 챙겨주시던 아주머니셨는데 느지막이 부른 배를 안고 찾아갔을 때 눈이 동그래지시더군요. 그러면서 손을 달달 떨며 초반에는 얼마 입도 못 여시는데 너무 예감이 좋지 않았어요. 역시나 이런 얘기를 듣고 나니 저는 갈수록 저에게 찾아오지 않고 냉랭하게 대하던 김 선생님에 대한 확신이 생기게 되더군요. 결국 이 사람은 저 무서운 사모님의 말 그대로의 인간이었구나 하는 슬프고 불편한 진실을 말이에요. 슈퍼 아주머니는 정말 제가 너무 안타까우셨는지 가서 챙겨 먹으라고 계란이랑 미역 같은 걸 손에 잡히는 대로 얼른 비닐봉다리에 싸주셨어요. 그걸 갖고 단칸방 작은 집으로 들어올 때 얼마나 울음이 나던지 버스 안에서 차창 밖을 보며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었는지 몰라요. 아무튼 정말 여기저기 기댈 데가 없었고 나중에 아기 낳고 들어온 것을 안 집주인 아줌마 그리고 그쯤 어쩔 수 없이 제 작은 방으로 와 있던 큰언니가 약간 사정을 봐주었어요. 언니는 이때 무시무시한 형부 때문에 폭력성 강하고 노름 잘하는 남편이 무서워 이리로 도망 나와 있었어요. 근데 한편으론 언니가 당시 했던 말이 가슴에 남아 아기를 재우고 밤새 별을 보고 멍하니 있던 날 울음이 왁 하고 터져 흐르더군요. 영숙이, 네 말이야. 애기 아빠가 누군지 모르는 거야? 아니면 아는데 말을 안 하는 거야? 하여간 너도 나도 참 박복해. 그런데 말이야, 요 녀석한테는 그런 인생 물려주지 마라. 나는 자식은 안 낳을 거야.
네 형부 무섭기도 하고 나 같은 인생 살까봐 안 낳을 거야. 니는 기왕 낳았으니까 이쁘게 잘 키워. 졸지에 나는 자식 한 번 안 낳아보고 이모가 돼서 이게 뭐냐. 언니의 그 허심탄회한 넋두리 같은 말은 특별히 뭔가를 전달하고자 하는 말은 아니었지만 무척이나 제 가슴을 후벼 파는 듯 느껴지더군요. 이후로 저도 무척이나 서툴렀는데 24세 엄마가 된 저는 힘겹게 딸아이를 키우게 되었어요. 돌이 지날 무렵까지는 큰언니가 왔다 갔다 하면서 봐주었고 좀 시간이 지나니 언니도 어느새 아이를 갖게 되었지 뭐예요. 그렇게 아이를 안 갖겠다고 하더니 이후로 총 셋을 낳아 키우는 삼남매의 엄마가 되었어요. 늘 티격태격한 형부와 함께 그 동네에서 여전히 지금까지 살고 있고 아무튼 저는 그 후로 살 길을 찾아야 했답니다. 이때 어린이집도 뭐고 그런 것도 없는 서울 완전 구석에 있는 촌동네에 있다 보니 아이를 맡겨놓고 어디 다닐 수도 없었어요. 시장 같은 데 나가서 장사하시는 할머니한테 눈치 보면서 같이 반찬을 팔고 애가 울어서 사고를 치면 그때마다 머리를 조아리고 빌곤 했었어요. 할머니 죄송해요. 애기 먹을 게 없어서 제발 좀 봐주세요. 네? 이번 주까지만 일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면 제법 표독스럽던 할머니도 인상 쓰시면서 봐주시기도 했었거든요. 그렇게 시장을 전전하면서 아기를 키우다가 조금씩 방을 늘려가면서 옆 동네 쪽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여전히 작디 작고 빛이 안 들어오는 반지하였지만 그 전보단 좀 넓어져서 살맛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아이를 키워내게 되었고 우리 딸아이는 한 동네에서 쭉 초등학교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나오게 되었답니다. 우리 딸 수진이는 살면서 몇 번이나 저에게 아빠는 누구냐고 물어봤었어요. 애기일 때는 이런 부분을 적당히 감출 수 있었지만 점점 성숙해지는 아이에게는 더 이상 애둘러 말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게 아빠는 돌아가셨어. 그래서 엄마 혼자 수진이 널 키워왔어. 예전에 헤어졌고 얼마 안 되어 돌아가셨거든. 그러니 너에게 아빠 얘기를 할 수 없었던 거야. 그런데 정말 희한한 게 말이에요. 그렇게 딸아이를 혼자 키우면서 고등학교 2학년쯤 되었을 무렵 이런 얘기를 해주면서 저 역시 잠깐 궁금해지더라고요. 살면서 속으로 떠올리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일 그 사람. 김 선생님 말이에요. 그 동네 근처를 저는 지나지도 않았고 혼자 아기를 낳아 키우는 제 인생이 너무 비참하고 끔찍하게 여겨져 그의 상처를 열어보고 싶지 않았어요. 아이를 키우는 동안 다들 주변에서 몇 번이나 애 아빠는 어디 있냐, 어쩌다가 과부가 되었냐는 식으로 물어보니까 늘 얼버무렸거든요. 그런데 애가 커서 직접 핏줄에 대해 말을 해주고 나니 저도 모르게 조금은 알아보고 싶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직장에서 퇴근하던 길에 버스를 타고 한번 그 동네에 가보았어요. 예전에 그림을 좀 그렸었던 사실을 다 잊고 그렇게 한 번의 불장난으로 인해 겪게 된 내 저주스러운 천연했던 세월들. 이걸 다시 들춰보기에 저는 좀처럼 용기가 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아빠가 이미 세상에 없다는 말에 불이 꺼진 듯한 표정으로 어깨가 축 처진 딸을 보니 왠지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리하여 찾아가 보았고 참 희한하게도 그 동네에 있던 그 후미진 골목 슈퍼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지만 당연하게도 슈퍼 아주머니는 그대로 계시진 않았어요. 사실 그 당시에 그렇게 나이가 많지도 않으셨는데 말이에요. 남자 총각이 그 자리에 앉아있길래 음료수를 사면서 한번 넌지시 물어봤어요. 저기, 여기 원래 아주머니 계셨던 것 같은데 되게 옛날에 제가 이쪽에 잠깐 살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재개발 안 되었나 봐요. 슈퍼는 그대로 있고 주인만 바뀌었나 봐요. 그 말에 총각은 희한한 말을 하는 거예요. 재개발되려고 조합에서 얘기가 나온 것도 최근이라 저희도 약간 고민이 많은 상태예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병원을 다니시느라 제가 대신 자리를 봐드리고 있어요. 이때 얘기를 듣다 보니 신기해서 말을 더 이어갔는데 혹시나 싶어, 정말 혹시나 싶어 이 안쪽 좀 더 골목에 있는 화실을 혹시 아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는데 돌연 생각지도 않은 아주 아싸라고 냉기가 느껴지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답니다. 아, 거기 알아요. 거기가 언제까지 있었더라? 한 10년 전까진 있었나? 좀 된 것 같은데요. 아무튼 거기 아저씨랑 아줌마랑 뭐가 난리도 아니었더라고요. 아줌마도 병 얻어서 고생하시고 아저씨가 더 일찍 돌아가셨어요. 들어보니 사모님은 이후에 큰 병을 얻어서 고생했고 김 선생님은 무슨 일 때문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이미 세상을 떴다는 거예요. 병인지 사고인지 뭔지 정확한 건 모르는 눈치였지만 확실한 것은 저와 같은 하늘 아래에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좀 더 마음을 쩌르르게 하는 내용을 듣게 되었어요. 그 집 자식들도 좀 안 풀린 걸로 알아요. 저희 어머니 말로는 거기 화실 소문이 좀 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아저씨가 자유분방한 분이라 사고도 많이 치시고 애를 낳았답시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하니 거기 사모님 참 잘해주셨던 분인데 그렇게 고생만 하시다가 병 얻으신 것 같아요. 이때 참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더라고요. 저에게 도깨비만큼 무섭게 느껴졌던 사모님의 얼굴을 제가 시간이 한참 지나 저 역시 자식을 키우고 낡을 만큼 낡게 되어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미 이때 저는 당시 사모님보다 나이가 훨씬 들어있는 셈이잖아요. 저는 애초에 남편이란 존재가 없는 상태로 애아빠만 어딘가에 있다는 상태로 살아왔지만 새삼 사모님의 인생이 어땠을까 싶더군요. 그리고 딱 그때 한 번만 그 동네에 가본 뒤 저는 다시는 그곳을 가지도 그리고 떠올리지도 않으며 억지로 누르면서 살아오게 되었어요. 이제 그 동네와 그 사람들은 이후의 얘기를 듣고 난 뒤 저에게 더욱 아픈 상처가 되어버렸거든요. 저의 아픔과 파란만장한 인생도 장난이 아니었지만 왠지 나에게 상처를 준 이보다 내가 상처를 주고 망쳐놓은 인생 같아서 다시 열어보기가 너무 겁이 났어요. 웬만하면 저 바닥 밑에 꽁꽁 묻어두고 다시는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기를 바라는 쓰레기 비닐처럼 그렇게 저는 잊고 살고 싶었고 실제로 잊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말이에요. 인생이란 건 정말 녹록치 않아요. 그리고 인생은 어딘가에서 반드시 뭔가를 마주하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살아있는 동안 반드시 자기 자신의 액면가 그대로 날 것 그대로 마주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것 말이에요. 저는 이미 혼자 아이를 키우고 별의별 취급을 다 받고 서름을 겪으면서 죗값을 치렀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너무 오만한 생각이었던 걸까요? 결국 저는 막다른 골목에서 제 자신을 다시 마주하게 되어버렸답니다. 하지만 너무 야속하게 느껴져요. 올 것이면 나에게 올 것이지 왜 나를 가장 아프게 하는 치부를 건드린 것일까요? 저희 딸은 몇 년 전에 결혼을 했어요. 풍족하게 키우진 못했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교육은 다 시켰고 언제나 저에게 애달프고 아픈 그렇지만 참 기똥차게 이쁜 딸로 잘 키워내서 사회로 내보냈어요. 일단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제 막 20대 중반을 넘긴 나이라서 저는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창 결혼이 다들 늦어지고 있고 예비 사위는 우리 딸과 8살 차이가 났거든요. 사실 급한 건 우리 딸이 아니었는데 서두르니 약간 서운하긴 했어요. 그래도 정식으로 상견례도 하고 반듯해 보이는 집에 시집을 보내게 되었으니 기분이 너무 이상했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금 걱정스러운 게 있었답니다. 바로 신혼집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시댁에서 2년 정도 살게 한다는 것이었어요. 이 부분에서 딸이 저를 얼마나 설득을 하고 또 하던지 본인이 좋다니 어쩔 수 없다지만 마음이 썩 좋지 않았어요. 왜 그래, 엄마? 어디서 또 그런 오지랖을 듣고 온 거야? 우리 어머니 정말 좋으신 분이라니까? 우리 도련님도 그렇고.
시댁도 2층 집이라서 우리 살 공간은 따로 만들어 두셨대. 오빠도 이렇게 살다가 금방 신혼집 얻어서 나갈 예정이라고 하고. 엄마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 어머니가 얼마나 잘해주시는데. 본인이 좋다고 하니 저도 이 이상 더 말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딸은 결혼을 하고 신혼생활을 시댁에서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저도 시집살이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는 터라 초반에는 뭐 아는 게 없었어요. 초반에는 잘 지내는 듯 했고 저도 시댁에 들어가 사는 딸에게 너무 많이 연락하기도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안 되어 딸이 임신하게 되었고 이쯤 되니 나름 친정엄마인 저도 드나들면서 상황을 알게 되었어요. 수진아, 몸이 많이 안 좋은가 봐? 얼굴색이 왜 그래? 먹는 건 잘 먹고 있는 거야? 저도 임신했을 때 생각이 나면서 얼굴이 영 까칠하고 표정이 어두운 딸을 보니 마음이 무거웠어요. 딸은 입덧이며 이것저것 힘든 건지 기력이 없어 보이더군요. 엄마, 그냥 있는 거 잘 챙겨 먹고 있어. 그런데 몸이 많이 힘들어. 엄마한테 가 있고 싶다. 이 말에 갑자기 저도 마음이 약해져서 딸을 우리 집에 데려오고 싶었고 사돈에게 연락을 했어요. 그런데 이때 반응이 썩 좋지 않더군요. 어머, 저도 잘 챙겨주고 있는데 수진이가 불만이 많았나 봐요. 그리고 저희 아들이야 뭐 직장 다니느라 바쁘니 자기 부인 아픈 거야 알지만 신경 쓸 새가 없어요. 아무튼 잘 알겠어요. 이따 오셔서 데려가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서로 은근히 언짢은 상태로 대화가 마무리되었고 딸은 어영부영 우리 집에 와서 입덧이 끝나는 시기까지 한 달 정도 머물렀답니다. 그런데 이 무렵에 시댁이며 자기 남편이며 사이가 썩 좋지 않게 흘러가더군요. 그나마 사이는 몇 번 우리 집에 와서 들여다보기도 하고 언제 올 거냐고 아쉬운 표정을 짓기도 했어요. 어째 묘하게 사돈네와 기싸움이 되어가는 모양이 되는 듯하여 저도 적당히 챙긴 다음 딸아이를 다시 시댁으로 보냈답니다. 그러고 시간이 지나서 우리 딸은 손주를 낳았고 엄청 고생을 하며 낳아서 회복이 잘 되지 않았어요. 이때도 들러보고 싶었지만 이전에 워낙 눈치 봤던 게 아니니 저도 들르기가 힘들었어요. 그때부터 제대로 딸이며 손주 보기도 쉽지 않았고 이후로 한 2년 정도 더 살다가 겨우 딸은 새집으로 나올 수 있었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저는 조금 고민을 하다가 저 역시 딸네 집 근처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엄마, 우리 집 근처로 온다고? 그래. 너랑 호준이도 있고 급할 때 엄마가 봐줘야 될 것 같아서 가까이 이사 갈 거야. 딸은 무척 좋아했고 저는 한 10분 거리면 오갈 수 있는 곳으로 집을 얻어서 그때부터 딸과 손주와 자주 다니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위가 일이 잘 안 풀려서 집에 있는 시간이 좀 늘어나더니 그때부터 슬슬 이 시간도 위태하게 느껴지더군요. 엄마, 오늘은 이 사람 집에 있어서 아무래도 엄마랑 같이 가려던 그 식당은 다음에 가야 될 것 같아. 한눈에 봐도 딸이 제법 사위의 눈치를 보고 있음이 느껴지더군요. 이 무렵부터 저도 늘 언짢은 감이 있었고 사위의 행동도 딱히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하지만 돌아보니 그래도 제가 이러면 안 됐는데 공연하게 오지랖을 부린 것 같더라고요. 이 일로 사위와 저의 관계는 완전히 틀어졌고 딸네 집에 드나드는 것도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자네, 요즘은 일이 없는 건가? 그렇게 해서 우리 수진이랑 호준이는 어떻게 먹여 살리려고 그러나? 제대로 직장 생활을 하고 있긴 한 거야? 이 말에 곧장 사위는 날이 서서 받아쳤고 결혼한 일에 한 번도 정면으로 부딪혀 본 적이 없는 저와 사위는 전례 없는 큰 싸움을 하게 되었어요. 장모님, 제가 다 알아서 할 일이에요. 제 머릿속에도 충분히 생각이 많습니다. 아무렴 장모님 말씀처럼 처자식이 있는데 이렇게 계속 있을까요? 그런 얘기는 굳이 하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저대로 화가 나고 집에서 너저분한 몰골로 있던 사위는 똑같이 치부를 건드렸다 생각한 건지 이날 딸이 아무리 말려댄다고 해도
이 싸움의 불길이 잘 잡히지 않았어요. 결국 서로 상처만 진득하게 입은 채 저는 이 집을 나왔고 얼마간 딸로부터 싫은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엄마, 대체 왜 그런 거야? 내가 이 사람 볼 면목이 없잖아. 우리 시어머니가 매사 그런 식이라서 내가 이 사람이랑 얼마나 싸우는지 알아? 그런데 엄마도 똑같이 하면 어떡해? 매일매일 이 사람이랑 살아야 하는 나는 어떡하라고? 딸 역시 저를 원망하는 모습을 보이니 진짜 여러모로 실수했다 싶어 저도 머쓱해지더군요. 그래서 몇 번 사위에게 이런 상황을 풀어보고자 연락을 했지만 단단히 삐졌는지 전혀 전화를 받지 않는 거예요. 많이 속상하고 마음이 풀리지 않았지만 그런 차에 갑자기 이전에 알던 직장 동료로부터 새로운 일제의가 들어온 거예요. 자식을 저만치 키워놔도 별다르게 큰 낙이 없다 싶어 여러모로 힘들던 저에게 이런 제안은 새롭게 느껴졌어요. 자기, 전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다고 했지? 따기만 하고 안 쓰면 뭐해? 우리 친척 언니가 이번에 지방 쪽에 새로 열었어. 거기 좀 자기가 가서 도와주면 안 돼? 이런 제안을 들으니까 저도 약간은 호기롭게 느껴졌고 안 그래도 홀몸인데다 그게 신경 쓸 일도 없는 거로 얼마간 지방에 있는 요양원에 가 있게 되었어요. 거기에 기숙사가 있기 때문에 숙직이 다 해결되고 문제가 없긴 했거든요. 단지 딸의 상황이 조금 마음에 걸렸으나 딸 역시도 제가 크게 자기 일에 관여하길 바라지 않는 눈치였어요. 이것이 참 서글프기도 했지만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미안. 내가 좀 안정되면 연락할게. 이 사람 요즘 직장 이직 준비하고 너무 바빠. 집에 잘 들어오지도 않고. 눈만 마주치면 우리는 요즘 계속 다퉈. 호준이는 너무 불쌍하고 나도 너무 힘드네. 이런 와중에 엄마가 온다고 해서 별로 달라질 것도 없어.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아야지. 어쩌겠어. 이런 사정을 듣고 저도 꽤 어두운 마음으로 요양원에 가게 되었고 거기서도 나름 적응한답시고 일이 꽤 많았어요. 잘 안 맞는 직원분들과의 관계 때문에 무척 힘들었던 와중 내 나이도 얼마 안 있음 환갑인데 비슷한 또래부터 그 위까지 어르신들을 모신다는 게 참 버겁게 느껴지더군요. 그러고 1, 2년 정도의 생활을 정리하고 그간 전화나 영상통화만으로 연락을 하던 딸네 집에 아주 간만에 들리게 되었어요. 원래 살았던 작은 투룸은 집주인에게 말을 해서 그 사이만 세를 주었고 올라갈 때 다시 연락해서 어찌어찌 공간을 되찾게 되었어요. 다행히도 집주인 딸이 잠깐 지냈던지라 사정이 좋게 마무리되었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들어오자마자 그간 얼굴을 못 본 딸이며 손주 생각도 나고 여전히 언짢은 감정이 남아있는 사위 생각도 나더군요. 집에 짐을 풀고 살림살이를 전돈하면서 근처 시장에 가서 장도 봐오고 반찬거리도 대강 만들어 봤어요. 딸에게 따로 연락을 하지 않고 근거리에 있는 집에 들려보았는데 배를 눌러보니까 손주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우와, 할머니다. 할머니다. 할머니예요? 이렇게 토끼 마냥 깡충깡충 뛰어대는 손주를 보니 어찌나 귀엽던지. 반창통 내려놓고 현관에서 들쳐앉고 얼굴을 부비답니다. 그러고 들어갔더니 딸은 주방에 있다가 절 보고 아주 화들짝 놀란 거예요. 어머, 엄마, 언제 온 거예요? 아니, 한 달 정도 더 있다 하지 않았어? 어머머. 이러면서 연신 놀라길래 저도 웃으면서 반찬통을 식탁 위에 올려두었어요. 너네들 보고 싶어서 얼른 한 걸음에 달려왔지. 그 집 그대로 살 거고 엄마 짐가방도 다 안 풀었어. 근데 여기 땡땡 시장 가서 장 봐가지고 급하게 나무라고 다 해온 거야. 밥 안 먹었지? 얼른 먹자. 그래서 하나씩 열고 하는데 제 기분 탓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국을 담고 나무를 정돈하는 딸의 표정이 썩 밝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또 사위랑 싸운 건지 아니면 뭐 언짢은 일이라도 있는 건지 약간 신경 쓰이더군요. 일단은 그렇게 알고 식탁에 앉았고 그새 또 한두 살 먹어버린 포동한 손주를 보니까 마냥 너무 귀엽더라고요.
계란말이를 올려주면서 저도 한 입 먹으려고 하는데 옆에서 말없이 밥만 먹는 제 엄마를 두고 손주가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야 당연히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할머니, 우리 집에 엄마가 2명 있다요? 할머니도 이 할머니랑 땡땡동 할머니랑 2명이네? 순간 너무 흠칫해서 뭔가 했더니 할머니 얘기를 하는 걸 보니 제 친할머니랑 저를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무슨 엄마가 2명이라는 건지 뭐 선생님이나 누구를 헷갈려 하나 싶었어요. 이 녀석 어디 가서 그런 말 잘못하면 안 돼. 사람들이 놀라. 밥 멀쩡히 먹고 무슨 헛소리야. 이러면서 제가 다시 한술 뜸에 딸을 쳐다봤어요. 그런데 딸은 절 보더니 다시 손주를 힐끗 보고는 복잡한 표정을 짓는 거예요. 아까부터 딸 표정은 계속 안 좋은 게 어디에 아프기라도 한가 싶은 와중에 다시 손주가 반박을 하더군요. 다른 분들이라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떠셨을까요? 저는 순간적으로 손이 미끄러지면서 젓가락을 놓쳤고 다시 한번 손주의 눈을 빤히 보았어요. 얘가 왜 이런 헛소리를 하는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아니요, 할머니. 우리 엄마 2명이야. 이 엄마도 있고, 저기 안방 엄마도 있어. 순간적으로 제 얼굴에 물음표가 엄청나게 많이 떠오르게 되었고 계속 손주에게 받아치며 야단을 쳤어요. 애끼 이 녀석아. 아까부터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자꾸 그런 망할 소리에 대면 할머니한테 혼나? 아, 왜 그래?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도통 뭔가 싶어 안방 쪽에 저도 모르게 시선이 간 순간 손주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뛰어가는 거예요. 진짜라니까. 할머니도 봐봐. 엄마! 맞잖아. 엄마! 이러면서 안방문을 벌컥 열어버리는 거예요. 전 너무 어이가 없어서 딸을 보고 한 소리를 했는데 왜 이렇게 답답하게 꿀먹은 벙어리 마냥 인상을 찌푸리고 있는 걸까요? 아니 저 녀석 왜 저러는 거야? 네가 야단 좀 쳐라. 어디서 저런 몹쓸 장난을 치는 거냐고. 할머니! 순간적으로 공기를 찢어놓은 듯한 날카로운 손주의 목소리. 손주는 안방에 있는 북박이 장을 발로 걷어차며 여길 보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의자를 쓱 밀고 일어났더니 딸은 계속 머리가 아픈지 얼굴을 부여잡고 숟가락을 놔버리더군요. 손주 장난을 받아주는 것도 정도 것이다 싶어 일단은 움직였고 알겠다 하면서 북박이 장을 쓱 여는 신용을 했는데요. 얼른 열고 닫으려던 저는 순간적으로 숨이 멈춘 듯 아주 찬찬히 계속해서 그 안을 보며 문을 더 밀고 열어낼 수밖에 없었어요. 이 녀석아, 할머니 똥개훈련을 시켜도... 아니... 손주의 성화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열어본 그 장롱. 미닫이 문처럼 옆으로 쓱 열면 열리던 그 문 말이에요. 그걸 열었을 때 제가 마주하게 된 건 그 안에 어지럽게 얽혀있던 옷가지나 입을 따위가 아니었어요. 그것보다 앞서 밀려나온 저와 나란히 눈이 마주쳐버린 엄연한 한 사람의 얼굴 때문에 가히 기절초풍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너무 숨죽여 그 눈을 마주한 탓에 제대로 소리도 못 지르고 그대로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한 4, 5초 눈을 응시하며 제가 계속 바라보았던 그 사람은 여자였고 우리 딸보다 조금 어리려나 싶은 한 아가씨였거든요. 계속 그 안에 있었던 건지 머리카락은 땀에 쩔어 이마에 송글송글 뭐가 맺혀 있었고 상기되어 있고 겁에 질린 얼굴로 저를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 저도 순간적으로 물어볼 수밖에요. 누구? 이 이상 도저히 말을 뗄 수가 없더라고요. 장롱 안의 이불들과 옷가지 틈새의 얼굴을 겨우 드러내고 있던 그 아가씨는 저만큼이나 당황해서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장롱 문 앞에 주저앉아 내 말이 맞지 않냐고 칭얼거리는 손주가 저를 흔들어대도 미동도 못한 채 그냥 그렇게 있었어요. 겨우 진정이 되고 거실로 나와 그 아가씨도 미적미적 거기서 기어나와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 건지 대강의 내용들을 듣게 되었어요.
저부터도 일단은 딸을 붙잡고 모든 걸 묻지 않았겠어요. 도둑인 건지 뭔지 죽은 사람도 아닌 멀쩡한 사람이, 그것도 우리 손주가 여기 이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있을 정도면 말이에요. 우리 딸도 당연히 이게 뭔 얘기인지 알 거 아니에요. 게다가 손님이라 치면 손님인 거지. 왜 집구석에 숨어서 그렇게 겁에 질려 있는 거냐고요. 몇 번을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묻는 저 역시 머릿속에서 별 생각이 다 들었고, 이 모든 것이 진행되는 한 10분의 시간 동안 딸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제 목소리가 높아지고 커지고 나서야 그제서 딸은 여전히 머리를 부여잡고 한마디 내뱉더군요. 손주는 속절없이 그냥 안방 침대에서 뛰고 있고, 그 아가씨는 어정쩡하게 서서 저와 딸을 바라보고 있는 와중에 말이에요. 뭐라고 해야 되지? 우리 남편이 좋대, 이 여자. 엄마, 뭐라고 해야 될까? 이쯤 되니 제 눈으로 그 장롱 안에 이제는 뭐가 들어있고 뭘 봤다고 해도 그 말보다 더 기겁스럽진 않았을 거예요. 결국 몇 번을 다시 묻고 정리를 하고 그 아가씨한테도 소리를 질러가며 확인한 결과 그냥 그 내용이 맞는 거예요. 이 아가씨는 우리 사위가 좋다고 들어온 여자였고, 요즘 세상에 한 집에서 안방을 차지하고 사는 천마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아가씨도 그렇지. 첩이냐고 딸에게 제가 묻고 있는데 얼른 말을 가로채서 억울하다는 투로 답하더군요. 첩이라니,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상훈 씨는 이혼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아무튼, 이분이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애기도 우리가 키우겠다고 했는데, 이분이 안 나간다고 버티는 거라고요. 내가 왜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지. 진짜 머리에 뭐가 대강 떨어져서 거세게 얻어맞은 것 같더라고요. 되려 아주 당당하게 본인이 이 집에 있어야 하는데 우리 딸이 여기 따리를 트고 있다는 투로 말을 하는데 무슨 도통 종잡을 수 없는 말들만 오가고 있었어요. 그대로 저는 스르륵 주저앉았고 딸 역시 계속 머리 아프다는 얼굴로 저를 보고만 있더군요. 너 알아듣게 설명 좀 해봐.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미친 짓이야? 장난이지? 아니 대체 이게 뭐냐고. 설명을 해. 설명을. 이렇게 악악 소리를 질러대고 있으니 결국은 딸이 저를 데리고 베란다 쪽으로 갔어요. 그쪽으로 가면서도 딸이 하는 행동이나 말이 하나같이 귀에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엄마한테 말 안 했는데. 일단 나랑 남편이랑 지금 이혼 얘기가 있기는 해. 좀 사정이 있어. 그래서 엄마 이렇게 올 줄 몰랐는데. 아무튼 말이야, 엄마. 오늘은 좀 머리가 아파. 그냥 가주면 안 돼? 이 기집애야. 똑바로 말해봐. 저 얘기가 뭐야? 이혼은 뭐고? 네가 왜 나가야 된다는 건데? 멀쩡한 새끼까지 다 낳아놓고 키우고 있는데 네가 왜 나가? 이때 저는 대강 말을 이해하고 왁왁 소리를 질러댔고 제발 제가 이해한 내용에 조금이라도 허점이 있고 잘못된 게 있기를 바라며 화를 냈어요. 하지만 불행히도 딸의 대답은 그렇지 않았고 아직까지 이 상황은 해결이 안 되어 가운데 손주를 두고 게다가 대체 첩이 아니면 뭐라는 건지 알 수 없는 그 여자까지 두고 집에서 대치하고 있는 중이에요. 엄마, 우리 남편 말이야. 그 사람, 엄마가 요양원 갔을 시점부터 나랑 엄청 싸웠어. 엄마 때문만은 아니고, 아무튼 나랑도 안 좋았어. 그러더니 직장에서 만난 저 여자랑 계속 그냥 저러고 있는 거야. 둘이 살겠다고. 나보고 이혼 안 해주면 가만히 있지 않겠대. 처음에는 나도 미쳐서 환장하는 줄 알았어. 딸은 얼마나 그간 속으로 피울음을 삼켰던지 눈을 한번 질끈 감고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그러고 다시 피 섞인 한숨을 내뱉으며
한마디 한마디 힘주어 말하는데 도대체가 제가 뭘 어떻게 해줘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기구한 일이 제 딸에게 일어날 수 있는 걸까요? 시댁도 아들 편이라 아들이 좋다고 떼를 쓰고 누워버리니 그냥 나보고 이혼해주면 안 되겠냐더라. 엄마, 진짜 싹 다 미친 것 같아. 그치? 내가 정상이고 쟤네가 미친 거 맞지? 심지어 어머니는 저 여자 불러다가 밥도 해 먹였어. 아주 며느리 취급을 하고 집에 오셔서도 날 투명인가 취급하더라고. 근데 나는 어떻게 해야 해? 호준이도 내가 낳았고 나는 이 집에서 당장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경제력 문제도 있지만 그냥 나가면 이혼해주는 꼴이야. 게다가 호준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지 아빠랑 저 여자가 이 집에 있는 걸 그냥 멍하니 받아들이고 있어. 어쩌면 내용 하나하나 다 이렇게 기가 막힌 말들 뿐인 걸까요? 손주는 아직 어려서 그런지 살이 구분이 안 된다지만 딸이 이 집에서 계속 버티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손주이기에 이젠 얘까지 미워 보이더군요. 나는 호준이를 데리고 나오려고 했어. 근데 얘가 안 가겠다고 발악을 하고 우는 거야. 지 친할머니며 아빠며 언젠가 나타난 이 아줌마까지 다 이 집이 좋은데 왜 가야 되냐고 말이야. 저 여자 진짜 못 대처먹은 게 있지? 나 몰래 호준이 데리고 에버랜드도 가고 아주 보란듯이 내가 나가서 일하는 동안 날 엿먹였더라고. 제일 쓰레기는 남편이야. 나한테서 호준이 뺏고 내쫓으려고 저 여자랑 셋이서 애 어린이집서 빼와서 잘만 다녔더라. 들으면 들을수록 내용은 너무 끔찍하게 느껴져서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었던 저는 대강의 내용을 다 듣고 그렇게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어요. 딸은 그냥 그렇게 자기만 나오면 끝나버리는 이 싸움을 견딜 수 없다며 그 집에서 버티고 있어요. 이러나 저러나 자기는 죽은 인생이나 마찬가지라고 남편의 마음을 돌려보겠다고 하는데 그게 뜻대로 되려나요? 저 역시 물 한 잔 다 못 마시고 죽만 대충 먹어가며 시간을 보내고 있고 친구들이나 아는 사람들한테 상황을 물어보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결국 모든 건 제 딸의 결정에 달렸더군요. 이혼을 하고 나오던지 계속 버티던지 말이에요. 저는 아직까지 사위의 얼굴을 계속 못 본 상태고 딸은 엄마가 나서면 될 것도 안 된다며 이상한 고집을 부리고 있어요. 나 이런 말은 안 하고 싶었는데 따지고 보면 다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그때 저 사람한테 뭐라고 해서 나랑 사이가 완전히 나빠졌어. 집에도 안 들어오고 여자 품에 저렇게 놓여 살다가 데리고 들어왔다고. 내 말은 듣지도 않고 내가 입만 댔다 하면 이혼하자 소리만 해. 나도 답답하지만 답이 없어. 엄마 없이 내가 해결해 볼 거야. 아무리 주변에 물어도 이런 상황으로 끌고 갈 게 아닌데 딸은 그냥 멍청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뭐라 해도 듣질 않고 이젠 전화도 10번에 한 번 정도 수준으로밖에 받질 않아요. 그러니 저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것 같고 딸의 이런 얽힌 실타래가 제 짐과 죄로 느껴져 너무너무 괴로운 일상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 일이 참 서글퍼터로 우스운 게 말이에요. 생각의 굴레를 한참 돌다가 계속해서 어딘가로 따라 올라가 보면 결국 어딘가에서 개운치 못하게 맞닿는 지점이 있어요. 바로 저의 젊은 날, 그리고 딸을 낳게 된 경위 등 많은 것들을 떠올려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었던 죄가 너무 무겁고 대단해서 그런 것일까요? 딸을 키우며 살아오는 그 힘든 날, 제 나름으로야 그래도 그만한 고생을 했으니 나름의 속죄를 했다고 생각은 했었어요. 딱히 딸을 낳아서 김 선생님 집에 데려간다든지 협박하는 일 없이 죽은 듯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거칠게 인생이 저를 조여오는 걸 느껴보니 아직도 제가 갚아야 할 죄의 무게는 많이 남아있나 봐요.
당사자인 제가 아닌 내 목숨처럼 지켜오고 키워냈던 딸아이가 저런 상황을 겪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세상살이 참 무서운 것이 저렇게 남편의 외도로 마음에 피를 흘리고 어딘가 넋이 나간 딸을 보면 그 옛날에 제정신이 아닌 듯했던 그날의 사모님 표정들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래요. 누가 크게 지적해주지 않아도 이게 다 제 죄의 무게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잘한 짓이라고 결코 생각하지 않고 큰 패를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꼭 딸에게 이어졌어야 했을까? 왜 딸이 저렇게 무거운 짐을 지게 된 걸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별개로 떨어뜨려 놓고 싶으면서도 현실에서 헤어나오지 못해 괴로워하는 딸을 보면 영락없이 제 엄마가 저지른 짓을 딸아이가 징벌을 받고 있구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계속 지켜보며 살아야 하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최종적인 벌인 것일까요? 저도 제 주제를 압니다만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막연하게 느껴져요. 몇 번이나 이런 질문을 던졌다가도 딸의 고생의 무게를 보면 다시 입이 다물어지기도 하는 요즘입니다.